안녕하세요.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뭐 어쨌든 건강하시고 1년 농사 아닙니까 이게, 그죠? 시험 공부가 1년 농사니까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 보실 때 다 합격하실 수 있도록 어쨌든 학원에서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공부를 책을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공부량이 만만치 않죠. 이 공부량 자체가 중개사 시험이 난이도입니다. 어쨌든 4월까지 기본수 과정이니까 반복해서 열심히 들으시고, 오늘 첫 수업인데 거기 앞에서 표지에서 표지 보시면 과목 명칭이 있습니다. 표지에 공인중개사 법령 및 표지요. 맨 앞에 표지 보시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되어 있죠. 8장 정도 넘겨보세요. 차례가 있어요. 차례가. 그럼 매주 월요일 배우시는 과목이 시험 요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뭐 2차 과목인데 줄이면 법령, 실무, 법령 및 실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출제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목차를 보시면 설명드리면 파트 1에서 공인중개사 법령 있죠? 법령은 법이 2개인데 그 챕터 1에서 총칙이 있나요? 거기서부터 넘겨보시면 16페이지 챕터 10까지, 거기까지가 법이 1개 명칭이에요. 법령할 때 법이 2개인데 법이 1개가, 거기까지가 공인중개사법이에요. 법령할 때 법은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구성 중에서 챕터 11 빼고 10까지가 공인중개사법이에요. 챕터 11은 별도 단행법인데 11 제목이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이죠. 이렇게 법령 쪽이 법이 2개이다 이렇게. 출제 비중은 28, 9회 때 보시면 공인중개사법이 29개에서 30개 정도 출제가. 75% 최대 75%까지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출제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은 4문제에서 5문제. 그래서 출제가 전체 40문제에서 법령 법 2개에서 34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돼. 85%까지. 그 다음에 이제 실무 쪽은 5개에서 6개 정도 나와요. 그 출제 비중의 실무 쪽은 옆에 17페이지 보시면 파트 2에서 중개 실무 있죠? 거기에서 5개에서 6개 정도. 그래서 출제 비중이 이러하니까 수업도 2개월 과정에서 평균 8주가 나온다면 공인중개사 법령을 1, 2월 과정입니다. 1, 2월 과정에서는 여기에 출제 비중이 높으니까 6주 정도 수업을 하고, 나머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하고 중개 실무 쪽 합쳐가지고 2주 정도 수업할 거예요. 3, 4월도 유사하게 나가는데 5, 6월 되면 이제 요약집 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3, 4월 동안 치중했기 때문에 실무 쪽 요 뒤쪽을 3주 정도, 앞쪽을 5주 정도 할 거예요. 1, 2월 달은 주가 7주밖에 안 나와요. 명절이 끼어가지고. 그래서 수업은 2시까지는 진행을 해야 됩니다. 2시. 그래야 대충의 내용을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수업할 때도 6주까지는 배우시는 법이 뭐라고요? 공인중개사 법이고, 6주 수업 끝나면 그 다음에 배우시는 법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 나머지 마지막 주에 이제 중개 실무 이렇게 한다 보시면 돼요. 중개 실무 쪽은 그 파트 2에서 17페이지 파트 2에서 중개 실무 쪽은 대부분의 과목이 민법이 출제가 많이 돼요. 그 민법 책에 있는 내용인데 민법에서 어려운 난이도 있는 문제는 민법에서 묻게 되고, 부동산을 하시는 소장님이나 실장님이 현장에서 계약을 중개할 때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을 다시 물어요. 그러면 거기 민법 내용은 나중에 1, 2월 끝나고 민법 교재를 한번 보신 다음에 다시 민법 교재를 제가 페이지를 불러드릴 건데, 대부분 시험 나오는 것이 5개, 6개 어디에 나오는가 하니까 파트 2 17페이지에서 챕터 3 있나요? 3 있나요?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 있나요? 거기에서 나오면 한 문제.
그 중에서 출제가 거의 되는 부분이 제10장 확인 설명서 있나요? 그건 반드시 나와요. 그 다음 위에 한 파트가 더 나오는 것이 제3절에서 권리관계 있나요? 권리관계하고 4장에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 규제 있죠. 거기에서 출제가 됩니다. 29의 작년 시험으로 보면 권리관계에서 민법에서 배우시는 분묘 기지권 같은 것, 그 다음에 4장에 공법상 규제에서 농지법 내용이 나왔어요. 그 작년 문제를 보게 되면 거기 챕터 3에서 세 문제 나왔다 보시면 돼. 넘기시면 중개활동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시험에 들어가는 부분이 처음으로 챕터 5 있나요? 계약의 체결에서 제5절 보시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있나요? 여기 이제 올해 처음 시험 범위에 이제 포함되었어요. 실무에서 필요한 소장들이 하는 내용인데 어쨌든 장점이 뭐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계약서가 이루어지는지 그거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올해 출제가 되겠죠. 시험 이용이 처음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챕터 6에서 개별적 중개 실무 있나요? 보시면 1절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등기법에서 배우신 내용이에요. 등기법에서 배우신 내용인데 우리 시험에도 간혹 나와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그 다음에 최근에 잘 나오고 있는 것이 2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 요건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이라 하는데 민법 민사특별법 시험에는 매년 한 문제 이상. 우리 중개실무시험에도 최근에 2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출제가 매년 되는 것은 아닌데 출제 비중이 있는 부분이 부동산 실명법. 그 다음에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 거기 3절 주택임대차보호법, 4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매년 2문제 이상. 민법 민사특별법 문제도 매년 2문제 이상 그렇게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5절 경공매, 법원 경매, 자산관리공사 공매가 28회 9회 때 연속 나왔어요. 그 다음에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실명법처럼 매년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 맨 밑에 6절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 그건 매년 나오는 것이고, 그럼 실무 쪽에서 5개 6개 나오는데 지금 출제가 반드시 되는 부분은 임대차 보호법 2문제, 맨 밑에 6절에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 3문제는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작년 시험처럼 분묘 기지권 민법 내용, 그 다음에 공법에서 농지법 내용, 실명법 이런 내용을 물으니까 밑에 경공매 빼고는 경매 공매 빼고는 다 경매 공매 부분이 한 문제 2문제 나온다면 그거 빼고 4개 5개는 민법하고 그 다음에 공법 내용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 2월 달은 공부를 처음 하신 분도 계시고 공부를 물론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른 과목을 한번 보셔야 되기 때문에 실명법 같은 것은 3, 4월 달 할 겁니다. 임대차보호법은 해드리고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을 하겠지만 어쨌든 1, 2월 과정은 95% 정도 92.5 그러니까 90점이 36개니까 36개에서 7개 정도 수업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이제 민법 관련해서 나오는 것은 3, 4월 달에 한 1수랑 끝난 다음에 그때 해드리죠. 그래서 어쨌든 과목이 2차 과목 중에서 점수가 공법이 고득점 과목이 아니고 공시법, 세법이 한 과목이어서 고득점 과목이 아닌데 어쨌든 평균 60점 맞출 때 이 과목이 80점 이상 나오는 과목이니까 어쨌든 배우시는 과목 중에서 수업 시간에도 계속 강조해 드리겠지만 민법을 열심히 하시라요. 민법을 열심히 하시면 민법 기본서를 한 5번, 6번 읽으시면 민법이 안정이 되면 2차 과목 중에 이 과목하고 등기법은 쉬워요. 오늘도 수업 들어보시면 민법 내용을 많이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교재 보시면 앞에 이제 목차를 넘어갔고 넘겨보시면 본문에서 총칙 있죠. 총칙 3페이지 있나요? 거기서부터 이제 본문인데 총칙에서 위에 표가 나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출제가 어떻게 되었는가. 최종 목적은 몇 회 나오고 안 나왔어요? 21일 때까지 나오고 안 나왔죠. 좀 이따 보시고 용어의 정의는 한번 빠지고 계속 나온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총칙 부분에서 좀 이따 배우시는 용어의 정의하고 중개 대상으로는 반드시 공부하셔야 된다. 그러면 기본이 밑에 3페이지에 서론 있나요? 서론에서 1. 법 공부를 하실 때는 뭐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학교론 빼고 다 법 과목이기 때문에 학교론 포함해서 책을 보실 때는 제목을 타이틀 1 큰 목차가 있고 소목차가 있고 이렇게 나가겠죠. 이렇게 이 목차를 먼저 밑줄 하신 연습을 하셔야 돼. 이 연습을 안 하시면 어떤 단점이 있는가.
책을 나중에 본문이 긴 책을 민법이나 공법책을 보시면 뭐에 관한 내용을 모르고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목차부터 머리 담는 연습을 하셔야 돼. 목차도 공부니까요. 그러면 연습을 1목 1 보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에 구성되어 있나요? 그래서 제목이 지금 밑에 내용을 적고 있는 내용이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을 적고 있다는 내용을 인식하고 보셔야 돼.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령이다 할 때 법령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시험에서는 공인중개사 법령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렇게 시험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시험에서 묻게 되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 공인중개사 법령 할 때는 세 가지를 합쳐서 법령이라 해요. 공인중개사 법률이 있어요. 법률 또는 법 이렇게 줄입니다. 법률은 누가 만듭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죠. 그럼 국회의원들은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구분되죠. 법은 누가 집행합니까? 행정부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집행해서 제재를 가하든지 규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의 입법까지 행정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좀 이따가 재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법률에는 공인중개사법 재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 기본적인 범위만 정한다 이렇게 해요. 예를 들면 다음 주에 배우시겠지만 개업 공인중개사인 소장이 되기 위해서는 개설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에 관한 기본 내용은 법률에서 담고 그러면 법률 조문에서 등록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내용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등록을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두 번째 두고 있는 것이 법률 시행령이 있어요. 가장 하위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한다는 말은 뭘 시행하기 위해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위에 명령을 두 개 두는데 명령의 두 번째가 이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명령에서 상위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가장 하위예요.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공인중개사 법령이다 이렇게. 그러면 시행령은 별칭으로 뭐라 부르는가? 시행령은 행정부로 입법부에서 내가 등록에 관한 기본 내용을 정해놓을 테니까 세세한 내용을 네가 법 집행할 때 구체적인 내용은 당신들이 정하십시오라고 위임을 준다고. 그러면 이건 대통령 명의로 이름으로 공포가 된다 그래서 시행령을 뭐라 부르는가? 대통령령이라 불러요. 시행규칙은 각 부령인데 각 부장관 이름으로 공포가 돼요. 만약에 법을 만드는데 국회에서 노인복지법을 만들고 싶다. 노인복지법. 그 노인복지법률이 있겠죠?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있겠죠? 시행령은 다 똑같이 대통령령인데 노인복지처럼 복지 파트는 소관부서가 어딥니까? 보건복지부겠죠. 그러면 이거는 각 부 보건복지 파트는 보건복지부령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배우시는 공인중개사 법령은 오늘 배우시겠지만 부동산이 물건에 대해서 중개업을 배우시는 게 공인중개사법의 핵심이면 부동산에 관한 소관부서가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뭐라 부르는가?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뭐 요 구성을 시험에 묻는 것은 아닌데 시험에서 나오게 되면 난이도가 좀 있는 것이 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뭐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것인가 이걸 최근에 물어요. 구분 안 해두시면 무엇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엇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하는데 시험에서 묻게 되는 것은 거기 밑에 하단에 보시면 두 번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괄호에 대통령령 있죠.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고 하며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 법률인 상위에서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시행령인데 거기 타이틀에 대통령령 괄호 밖에 땡땡 하시고 이렇게 적어보세요. 땡땡에서 각종 기준. 각종 기준은 어디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기준에서 시험에 묻게 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각종 기준인데 등록 기준에 관하여는 어디에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 쪽 가시면 소장이 두고 있는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도 어디서 정한다?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
최근에 나왔던 것이 과태료부과 기준은 어디서 정하는가? 기준 나오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기준을 갖추면 등록이 된단 말인데, 그럼 기준을 갖춘 사람이 어디 가서 등록 신청하고, 등록 신청을 받은 사람은 며칠 이내에 등록하고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밑에 국토교통부령 있나요? 국토교통부령 땡땡 하시고 각종 절차 및 서식, 각종 절차하고 서식은 어디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 절차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 두 가지만 적어보세요. 등록 절차는 어디서 정하고? 절차니까 국토교통부령. 사무소 이전 신고 절차는 어디서 정하고? 국토교통부령. 등록 절차나 사무소 이전 신고 절차 나오면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기준을 잡아 두시면 수업 시간에 지금 기준에 관한 내용을 어디서 정한다 계속 여쭤볼 거예요. 여기 서식 있죠, 서식. 서식도 이제 출제가 최근에 되고 있는데, 시도지사는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이게 자격증은 서식이 있겠죠. 그럼 시도지사는 어디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교부해야 한다.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해야 한다. 등록증도 서식이죠. 어디에서 정하는? 국토교통부령.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전속중개계약서도 서식관계 지문이니까 어디서 정하는? 국토교통부령. 서식관계 지문 나오면 28개 정도 있는데 그 서식관계 지문 나오면 다 앞에는 어디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기준을 잡아 두셔야만 나중에 모의고사 보시거나 실제 10월달 시험 보실 때 여기 시험이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정리해 두시다가, 물론 기준인데 예외가, 기준은 원칙 어디서 가는데? 대통령령인데 기준인데 국토교통부령 가는 게 있어요. 나중에 지금 적지 마시고 이렇게 기준을 잡고 4월까지 하시다가 요약집 단계 가면 이걸 업무정지 기준, 자격정지 기준이 있어요. 그것도 기준이죠. 기준인데 그건 예외로 국토교통부령. 최근에 예외이기 때문에 그게 시험에 나왔다. 이렇게 먼저 잡아두시라고요. 네. 넘기시고. 이 신학기처럼 처음에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노트를 막 가져오시잖아요. 그죠? 노트를 막 노트 안 가져오셨나? 그 1, 2, 3, 4월까지는 최소한 노트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서에다가 지금처럼 몇 개 적으시고, 오늘 수업 들어보시면 수업은 4월까지는 이론 설명을 많이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들으시면 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면 가만히 계시면 돼요. 전날 좀 피곤하게 늦게 주무셨다. 주무시는 게 나아요. 정말입니다. 설명 드리면서 판서를 하는데 판서를 따라 적으시라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판사 내용은 대부분 다 95% 이상은 교재 다 있고, 교재 빠져있는 이런 내용을 몇 개 적으시고 밑줄하시고 괄호하시고 하시면 돼. 4월까지. 여기 이제 이순환 되니까 두 번 보시니까 수업 시간에 판사하고 저기 밑줄하고 괄호친 내용을 뽑아서 낸 게 요약집이에요. 이 책을 가지고 두 번 정도 보시고 5월 되시면 기본소 과정이 충실되시면 5, 6월 때는 좀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소 과정이 안 되고 요약집 과정만 하시게 되면 또 힘들겠죠. 왜냐하면 이 책이 한 3분의 1 정도에서 요약집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소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개사 시험에서. 특히 2차 과목은 공법 같은 것은 뭐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아니지만 어쨌든 난이도가 돼버린 것이 수업 외적인 문제가 나와버려요. 수업 외적인, 책에는 있지만 수업 외적인 문제를 구술탱이 문제를 물어버리면 그게 난이도가 돼버렸어요. 그 등기법도 작년 시험에는 민법처럼 풀어서 쭉 내버리니까 난이도 높은 거예요. 어쨌든 기본소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복습하실 때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 단점에 요약집 보시면 안 됩니다. 4월 달에. 작년 공부하신 분들이 토막토막 이렇게 연결이 안 되어 있고 토막토막이 기억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는 것처럼 넘어가는 게 많아요.
글자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전체 그 단원을 이해하시는가 그걸 꼭 확인하시라고 안정적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자, 요건 적으셨죠? 됐죠? 넘겨보시면 4페이지 박스 있죠? 중개업의 연역, 그건 역사 문제인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조금 있다가 용어 정의할 때 요 파트를 제가 정리해서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요. 일단 보실 필요는 없다. 그 다음 밑에 박스 밑에 2번 공인중개사 법령의 법적 성격, 타이틀을 밑줄 하시라 그랬죠? 뭐의 성격을 보겠다고요? 공인중개사 법의 성격을 보겠다고. 법적인 성격, 법적 지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1번에 부동산 중개업 괄호 일반법 또는 기본법 밑줄. 지금 배우시는 공인중개사법은 뭐에 관해서는 기본법이다? 부동산 중개업에 관해서는 지금 보시는 공인중개사법이 일반법이다 또는 기본법. 출제가 되었던 표현은 기본법이다 이렇게 출제위원 자기가 만들어서 한번 냈어요. 그 후로 나온 적은 없어요. 3, 4월 된 모의고사 보시면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에 관해서는 기본법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 2번이에요. 2번 민법 및 상법에 대한 뭐요? 민법 상법 밑줄하시고 지금 비교하고자 하는 법이 보고자 하는 법이 공인중개사법인데 공인중개사법을 다른 법인 민법하고 비교하니까 또는 상법하고 비교하니까 공인중개사법은 어떤 법이다? 특별법 밑줄 하시면 그럼 비교 대상인 민법이나 상법 밑줄 하셨죠? 그 밑에 일반법 적어보시고 공인중개사법은 민법하고 비교하니까 공인중개사법은 특별법이다 라고 부르고 공인중개사법을 상법하고 비교하니까 특별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비교 대상인 이 민법이나 상법을 뭐라 부른다고요? 일반법 이렇게 불러요. 두 가지만 하시면 되고 옆에 사회법이다, 괄호에 혼합법이다, 중간법하고 4번의 국내법 같은 것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사회법이다, 혼합법이다 말은 나중에 민법 시간이나 공법 시간에 법을 크게 체계를 나눌 때 사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 사법이 있고 공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 공법이 있어요. 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법은 법 전체 규정을 따져보니까 사법 규정도 있고 공법 규정도 같이 섞여 있다 그래서 혼합법 그렇게 이야기해요. 국내법은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미치면 국내법, 외국까지 미치면 국제법인데 공인중개사법 가지고 일본에 있는 소장들을 규제할 수 있나 없나요? 없지. 그러니까 국내법. 자 보세요. 요거는 부동산 중개업에 관해서 공인중개사법이 기본법이다 일반법이다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전체 법이 수백 개가 있으면 수백 개의 법을 틀어보니까 오로지 물건이 부동산이란 물건이고 당사자 매도 매수인 간에 개입하여 계약을 도와주는 부동산 중개업이란 용어는 다른 어떤 법에도 없고 오로지 어디서만 쓰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안에서만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영역을 한정시켜서 공인중개사법을 일반법이라고 표현할 때는 뭐에 관해서만 부동산 중개업에 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을 기본법이다 일반법 이렇게 얘기해요. 의미가 영역을 요거 일반법이다는 내용하고 특별법을 구분하실 때 공인중개사법을 일반법이다 할 때는 뭐에 관해서요? 부동산 중개업에 관해서는 일반법 기본법 이렇게 해요. 영역을 여기 핵심 단어요. 중개업에 관해서 요건 의미가 없고 여기 이제 수업 시간에 4번 5번 나오는 게 이겁니다. 배우시는 과목 중에서 민법을 어떻게 부르는가? 민법 조문안에는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이란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 말은 국가기관이 있는 법이 배우시는 과목 중 내일 공법 시간에 공적인 관계를 정하는 법인 공법 시간에는 조문안에는 시군구,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처럼 국가기관이 있어요. 공법하고 사법은 들어보셨나요? 국가기관하고 국민 간의 관계, 공적인 관계. 국가기관 상호 간의 관계가 공법이에요. 공법 체계는 너무 많은 것이
특별시, 광역시, 도, 국토부 장관 이것을 말해요. 그 민법은 그런 국가기관 없이 개인 간의 관계니까 민법을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해놓은 법, 사법의 일반법 이렇게 불러요. 개인 간의 관계에서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 있어서 일반법이 달 때 이 일반법은 일반 개념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법을 크게 나눌 때 공법, 사법 나누지만 특별법이다, 일반법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럼 일반법이다, 특별법 할 때는 특별법도 있으면 어떤 법도 있다고? 일반법이 있으니까 법 2개 이상을 비교해 보니까 민법하고 공인중개사 법을 비교하니까 또는 상법하고 공인중개사 법을 비교하니까 법 2개 이상 담고 있는 내용 보니까 유사 규정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유사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이 2개 이상이면 유사 규정을 적용할 때 어떤 법을 우선 먼저 적용하고 먼저 적용한 다음에 어떤 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그 법 적용 순서가 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어떤 법이 우선 적용되고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고 유사 규정을 적용할 때 특별법이라 붙여진 그 법을 우선 적용하고 그 법이 없으면 일반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겠다. 여기에 일반법, 특별법이요. 그러면 민법에서 사법의 일반법이 달 때 풀면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민법이란 법이 일반법이 달 때 이 일반 개념은 적용 범위에 제한이 있단 말인가요? 없단 말인가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앞으로 일반 개념이 나오면 우리 과목 월요일 시간에 일반 개념 나오면 제한이 없다. 그러면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 있어서 제한 없이 적용되는 법이 어떤 법이다? 민법이다. 민법은 사람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이 물건도 모든 물건 동산 부동산 불문하고 모든 물건 모든 사항에 대해서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모든 물건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 적용하는 법이 민법이에요. 그럼 여기 특별법 할 때는 특별히 적용되는 법이다 그 말이죠. 여기는 적용 범위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제한 있다 그 말이죠. 그 나중에 민법 배우시면 민법 가시면 임대차 계약을 배우신다고. 임대임차인 간에 물건 제한 없이 동산 부동산 모든 물건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배우시는데 민사특별법 가시면 모든 물건 중에서 주택이란 물건에 대하여 경제적 약자 지위에 있는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것이 있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요. 그럼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여기는 민법은 동산 부동산 불문하고 모든 물건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민법이 적용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물건을 주택에 한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있죠. 그럼 여기도 임대차 규정이 있고 여기도 임대차 규정이 있네. 그러면 물건이 뭐인 때 주택임대차인 때는 어떤 법을 우선 적용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우선 적용하고 없으면 어떤 법을 민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겠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어떤 법이다? 특별법이다. 그럼 민법은 어떤 법이다? 일반법 이렇게. 그럼 여기 보세요.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는 말은 공인중개사법하고 민법에서 유사 규정이 있다 없다? 있고 어떤 법을 우선 적용하고 공인중개사법을 없으면 어떤 법을? 민법을. 공인중개사법은 상법의 특별법이다. 는 말은 상법하고 공인중개사법하고 유사 규정이 있다. 그 규정을 적용할 때 어떤 법을? 공인중개사법을. 없으면 어떤 법을? 상법을. 모든 사람에 관한 규정은 어떤 법이 적용되고? 민법. 자연인, 법인 불문하고 영리, 비영리 불문하고 사람이면 개인 간의 관계는 다 민법이 적용. 사람 중에는 영리 목적인 상인도 있겠다. 상인도 사람이죠. 상인에 관한 규정은 상법에 있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도 사람이 있겠죠. 공인중개사법에는 소장 이름이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부동산 중개업의 목적은 영리 목적입니까? 비영리 목적이에요. 영리 목적이니까 영리 목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상인. 개업공인중개사 영리 목적이네. 그러면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판례에서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영리 목적이니까 상법상 상인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상인이 영리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상행위를 합니다. 상행위.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도 여기
포함을 보니까 상인 안에 개업 공인중개사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오늘 배우시겠지만 중개를 하겠죠. 중개행위도 목적이 뭐예요? 영리 목적이네요. 상행위 일종으로 본다 이렇게. 그러면 사람에 관한 내용을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은 공인중개사법 이 법이겠죠. 가리키는 법이 이 법하면 공인중개사법이에요 지금.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여기도 사람이고 사람이죠. 사람 중에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는 어떤 법을? 공인중개사법을 우선 적용하고 더 이상 공인중개사법에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어떤 법을? 상법을 보충적으로. 상법에도 없으면 민법을 보충적으로.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은 상법의 특별법이다. 민법의 특별법이다. 됐나요? 상법하고 민법은 어떻게 되겠나요? 상인에 관한 규정은 이 상인도 사람이죠. 어떤 법을? 상법을 우선 적용하고 없으면 민법을. 그러면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됐나요? 그럼 나중에 이 관계가 일반 개념은 제한이 없다. 그 개념 익히시고 공인중개사법은 상법 내용은 잘 안 나오니까 한 개만 기억하시면 민법과의 관계에서 공인중개사법은 특별법이다. 특별법이니까 비교 대상인 민법은 어떤 법이다? 일반법. 그럼 이 관계를 기억하시면 오늘 배우시겠지만 중개계약을 배우신다고 4주째 가시면 손님이 가게 와서 소장하고 계약하는 게 중개계약인데 중개계약의 종류를 법에서 일반 중개계약이란 말이 있고 전속 중개계약이란 말이 있어요. 그럼 일반 개념은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손님이 부동산 찾아가서 일을 맡기러 가죠.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하러 간다 그 말은 부동산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 없이 다 내놓을 수 있는 게 일반 중개계약. 전속 개념은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특정한 부동산 딱 한 사람 찍어서 다른 부동산에 내놓지 않겠다 니한테만 내놓겠다 이게 전속이에요. 그 나중에 마지막 주 가시면 경매에서도 일반 개념이 나와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독촉장 날리겠죠. 그래도 안 갚으면 채권자는 내 권리를 구제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채무자 명의 부동산을 경매 신청해요. 채권자가. 그때 채무자 명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고 채무자 명의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경매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와요. 그러면 경매 신청하는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 명의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경매한다 할 때 일반 개념은 제한이 없으니까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면 제한 없이 다 경매 넘길 수 있다. 강제 경매라고 하고 나중에 민법 배우시면 담보권 할 때 저당권 실행 이런 말 나와요. 아파트만 담보를 해서 2억 대출 받았죠. 돈을 못 갚았어요. 그 은행은 독촉장 보내겠죠. 안 갚으면 은행은 담보를 잡고 있는 뭐만 아파트 한 개만 특정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요? 저당권 설정 등기에 특정된 그 물건만 경매에 넘기는 것이 나중에 민법에서 배우시면 저당권 실행 또는 임의 경매 그렇게 해요. 우리 과목에서 일반법 특별법 관계가 앞으로 수업 진행할 때 3번 나오고 일반 개념을 이해하실 게 중개계약이나 경매에서 2번 정도 나와요. 요 관계가 4번 5번 나오니까 자 다시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상법의 특별법이다. 는 개념이 나오면 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이라 붙여졌으니까 비교 대상인 민법이나 상법은 일반법이다. 그럼 유사 규정이 있구나. 전제가 특별법이라 붙여진 것이 우선 적용되고 일반법이 보충적으로 적용 그 관계하고 그 다음에 일반법 할 때 일반 개념은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다. 이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 됐어요? 여기까지는 뭐 본문 법 1조를 배우신 게 아니고 워밍업입니다. 워밍업 하신 것이 요거 각종 기준은 대통령령 각종 절차와 서식은 국토교통부령 이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성격할 때 방금 전에 일반법 특별법 관계만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5페이지 법의 제정 목적이 있나요? 이것도 시험에 배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최근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21일 때까지 나오고 말았는데 어쨌든 출제가 되는 법 조문 1조 목적이니까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목적정은 그 법 전체 내용을 축약해서 이러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취지니까 전체 법 조문을 함축한 것이 목적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쭉 그냥
개념 없이 읽어버리면 유사 규정을 넣어서 틀리게 만드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익히시는 게 목적조항 공부예요. 그럼 밑에 두 줄이 있나요? 박스에? 한번 읽어보죠. 법 제1조 목적 시작.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은 1조에서 두고 있는데 목적조항은 3개로 나눠서 쪼개서 정확하게 익히셔야 돼요. 앞에서 방금 전에 우리가 배우시는 법은 2개입니다.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이 있어요. 지금 배우시는 법이 공인중개사법이죠. 요 법의 제정 목적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제정 목적을 구분해서 익히셔야 돼. 그 나중에 목적조항을 시험에서 묻게 되면 여기 목적조항을 여기 넣으면 틀린다 그 말이죠. 목적을 이렇게 바꾸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그러면 지금 배우시게 되는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은 제1목적이 뭐에 관한 사항을 정하겠다고요? 첫째 줄 밑줄 해보세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 제고까지 밑줄하시고 그게 제1목적이에요.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은 다른 업무가 아니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제1목적이에요. 두 번째 제2목적은 공인중개사 업무를 정해서 뭘 육성하자 하는가? 어떤 업을? 부동산 뒤에 어떤 업입니까? 중개업 괄호 부동산 중개업을 중개 동그라미 하시고 업을 건전하게 뭐 하겠다고요? 육성하겠다. 그래서 좀 이따 용어성이 나오겠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핵심 단어가 중개업이에요. 중개업인 영업 목적인 중개업을 배우신다 이렇게. 중개업을 육성하여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국민 뭐요? 경제 동그라미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목적조항은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정리하시는데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없는 것 이렇게 나오겠죠 시험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할 때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 또는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맞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에 관한 사항은 그 다음에 배우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제정 목적이지 이런 다른 법 제정 목적을 여기 넣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시험에서 함정을 가장 많이 팠던 것이 겁니다. 전체 학개론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부동산을 가지고 수행하는 전체 업이 부동산업이겠죠. 부동산을 목적으로 해서 수행하는 전체 업 안에는 부동산 개발, 건축, 감정평가, 관리, 중개 다 있겠죠. 그게 다 부동산업이에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이 전체 부동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업 중에서 뭐만 중개업만 건전하게 뭐 하겠다고요? 육성하겠다고. 여기에 부동산업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중개 자리에 부동산 거래업 이렇게 유사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겠다. 이 육성 앞에도 개정되기 전에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는 뭐만 남아있고 육성만 남아있지 불필요하게 지도란 말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해야죠. 이것도 개정 전처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다. 함정을 팔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목적조항도. 그 나중에 9, 10월 달에 마지막에 함정을 체크해서 한 번을 읽고 가셔야 돼. 출제가 최근에 되는 부분이 아닌데 어쨌든 여기 암기를 먼저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함정을 파서 시험 나온다 감만 잡아두시고 9, 10월 달에 마지막에 한번 보고 가시면 돼. 됐어요? 제가 부탁을 드릴 게 3가지가 있어요. 수업은 동영상 강의가 집중이 되실 텐가 한번 들어보시니까 동영상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 계실 거 아니에요. 합격률은 한 8대2 정도 됩니다. 실강의 들으신 분하고 동영상만 가지고 실강의 없이 공부하신 분은 합격률이 8대2 정도 돼요. 합격하시러 오신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지금 험한가?
그래도 일주일 중에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좀 편하게 듣는가 하면 이것밖에 없어요. 민법이 편합니까? 어디? 개론, 공법, 등기법이 편하신 것도 아니고 세법도 편한 거 아니에요. 예. 출석하시고, 예? 노트 하지 마시고 4월까지는 수업 하신다고 설명 놓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 다음 내 마음대로 나는 하고 싶은데 하셔도 돼. 노트 하셔도 되고 주무셔도 되는데 노트 하시는 보다는 주무시기 나아요. 전날 좀 피곤하시면 이 막 공책에 뭐 쓰신다. 공책이라 했나? 노트에다가 뭐 적는 것보다는 주무시기 나아요. 주무시다 보면 일어나시겠지. 정신 맑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낫단 말입니다. 진짜입니다. 4월까지 연습을 그렇게 하시고 6월 되면 6월에 요약집 가시면 요약집도 이론 단계죠. 요약집 안에 싹 다 있어요. 서브는 나중에 5단 노트 있죠. 모든 것을 푸시다 기출 푸시다가 안 되는 부분을 그걸 쏙 뽑아서 날 정리하시는 거예요. 시험장에는 뭘 가져가시는 거예요? 5단 노트만 가져가시면 돼. 알고 계시는 걸 공부를 적게 하신 분은 시험장에 뭘 가져가십니까? 책 뒤에 차 뒤에 트렁크에다가 기본서를 가져가. 불안해가 요약집도 가져가시고. 시험은 잘 되겠어요? 시험 보시자마자 뛰어나와가지고 차 버리고 술집에 가시잖아. 그러니까 부탁을 3가지 노트 하지 마시고 설명 들으시고 그 다음에 출석하시고 출석하면 또 이벤트라고 막 붙여놨잖아요. 뭐 드리겠다고 여기 실장님이 머리를 써가지고 출석이 최고거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이제 좀 이따가 보시면 기출문제 그 단계별 설명드리고 이 작년 시험 문제 중에서 1, 2월 달에 다룰 기출문제 지문을 제가 질문 형식으로 던질 거예요. 그럼 가만히 계신다? 1, 2월 달에 100번 틀리고 3, 4월 달에 100번 틀리시면 돼. 3, 4월까지 계속 틀리고 틀리면 누가 좋아해요? 옆에 앉은 사람이 너무 좋아해. 가시나 틀렸네 이렇게. 막 옆에 사람은 뭐 틀린지 모르고 자기는 좋아만 하고 틀린 사람은 창피해가지고 기억하고. 그게 시험 공부예요. 그러니까 노트 하지 마시고 출석하시고 대답하시고. 됐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분위기가 조용하면 제가 당황한다니까요. 온갖 생각을 다 해요. 뭐 설명을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좀 웃으시라고. 월요일 아닙니까? 월요병입니까? 자 보세요. 목적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중에 9, 10월 달에 한번 다시 강조해드릴 테니까 마지막으로 보고 가십시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밑에 1번에 전문성 재고 있죠. 전문성 재고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문성 제고한다. 그죠? 내용은 읽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넘기시면 됐나요? 그래서 친절하게 또 책에 교재에 목적 조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 박스에 모아놨죠. 이렇게 해서 유사 표현을 넣어서 틀리게 만든다. 그렇게 감만 잡아두시면 되고, 오늘 핵심이 뭐인가? 밑에 3절에 용어의 정의 있죠. 여기 가장 핵심이에요. 자 보세요. 특히 2차 과목에서는 각 개별 과목에서 용어의 정의 파트가 많아요. 용어의 정의 파트를 1조 목적을 두고 보통 법마다 2조에서 각 개별 법에서 쓰고 있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용어를 뽑아서 법에서 직접 정의를 해놓겠다. 그 말은 용어를 만들어 놓겠다. 그 말이죠. 그럼 용어의 정의 파트 중요도는 만약에 공인중개사법 2조에서 용어의 정의 파트가 있다면 일반 국민들이 공인중개사법을 이해하시려면 최소한 2조에 정하고 있는 거기 박스 안에 용어 몇 가지요? 6가지 용어 개념 정도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만 법이 이해됩니다. 그런 취지가 용어의 정의예요. 거꾸로 용어의 정의를 이해를 못하면 법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취지예요. 중요 용어를 뽑아놨다 그 말이겠네요. 그러면 시험 내용인 시험 문제로서 용어의 정의를 어떻게 공부하시는가? 각 개념 한 개 한 개의 용어를 정의 만들 때마다 개념 요소가 있다 없다? 요소를 한 개 이상의 개념 요소를 가지고 한 개 이상의 용어를 만들게 한 개의 용어를 만들었겠죠? 그러면 한 개 이상의 요소를 가지고 한 개의 용어를 만들었다면 시험에서 묻게 되는 그 핵심적인 요소가 뭐인가? 요걸 파악해서 읽으셔야 돼.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쭉 읽어버리면 다 맞게 보이는 게 용어의 정의예요. 그러면 시험 공부하실 때 용어 각 용어마다 파악한 요소가 몇 개이다. 이걸 체크하시고 거기에 시험 지문에 다 들어가 있으면 옳은 지문. 그 개념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데 불필요하게 붙여버리면 한 개라도 붙여버리면 개념이 확장되겠죠. 틀린 지문. 들어갈 요소가 한 개라도 빠져버리면 개념이 완성되었어요. 틀린 지문. 뭐가 붙어서 틀렸는지 뭐가 빠져서 틀렸는지 이걸 묻는 것이 용어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는 읽으실 때 쭉 읽으시면 답이 안 보이고 중개다는 개념이 보이면 뭐에 대하여 어떤 계약을 알서나 이렇게 찍어서 읽으셔야 돼. 자, 그러면 6개니까 2개씩 짝을 지어서 정리하면 쉬우니까 1호가 뭐예요? 중개 밑줄. 3호가 뭐예요? 1호가 중개 개념이고 3호가 중개업이죠. 그러면 같은 단어는 뭐예요? 중개를 하는 것은 같은 개념인데 3호에 업 개념을 붙여서 용어를 달리 정하고 있다는 말은 중개란 개념하고 중개업이란 개념은 같은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니까 구분해서 쓰십시오. 그 말입니다. 2호가 뭐예요? 그러니까 1호하고 3호하고 연결하시고 짝을 지으시면 되니까 2호가 공인중개사이죠. 4호가 개업 공인중개사. 거기도 공통 단어는 뭐예요? 공인중개사인데 4호는 개업을 넣어서 2호 공인중개사하고 구분하고 있다는 말은 다시 공인중개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같은 개념이 아니니까 구분하십시오. 그 말이고 5호하고 6호를 묶어서 앞에 고용인 적어보세요. 고용인. 고용되어 있는 사람을 고용인이라 불러요. 부동산 실장님을 법에서 고용인이라 부르는 고용인. 고용인은 누구하고 누가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짝을 지어서 1호하고 3호, 2호하고 4호, 5호하고 6호를 짝을 지어서 용어 개념 요소만 비교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란 개념이 가장 기초 개념이고 수백 번 나와요. 중개, 중개업, 중개계약, 중개대상물, 중개행위 이렇게 쭉 확장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자 보세요. 공인중개사법하고 민법에서 배우신 내용이 다른 것을 구분하시는 것도 실력이에요. 앞으로 배우시는 민법이란 법에서 배우시는 내용은 예를 들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교환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민법 계약법까지 배우신다고. 그 민법만 보게 되면 민법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 당사자, 매도인, 과, 매수인 간 매매 계약이겠죠. 너무 쉬워도 대답하세요. 너무 쉽다고 해서 재미없어요. 선생은 이걸 뭐 일주일 내내 돌아다니면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학원마다 진도가 좀 더 나가고 설명이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여기서 멈추는 학원이 있고 좀 더 가는 학원이 있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멈추는 이유가 뭐겠어요? 설명하다 이 정도에서 멈추는 이유가 대답이 없으면 더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 요 멈췄던 내용은 어디 넘어가야 돼요? 3, 4월로 넘겨야 돼. 3, 4월 달에도 조용하시다. 어디 넘겨야 돼요? 5, 6월 달. 나중에 부담이 커진다 그 말입니다. 막 틀리고 웃고 창피하고 막 그런 게 시험이 공부예요.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학원에서 자존심은 나중에 합격으로 자존심 세우시고. 자, 민법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매도인이 내 아파트 5억 원에 팔게 내놨지. 매수인이 내가 5억 원에 내가 매수할게. 나중에 배우시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이렇게 합니다. 5억 원에 합의가 되면 계약은 체결되었죠. 합의에 하자가 없고 일치하고 하자가 없으면 계약은 유효야. 구독계약도 계약이다. 서명계약도 계약이고 구독계약도 계약이라는 말은 민법에서 계약 자유원칙 할 때 당사자가 합의하면 계약 방식은 당사자 합의해서 결정할 수 있어요. 여기에 민법이에요. 그 민법에서 매매계약 5억 원에 체결되었다. 남은 게 뭐예요? 이행 문제 남아있죠. 중도금을 넣어라. 넣지 않으면 넣을 거가 안 넣을 거가 최고하고 안 넣으면 채무불이행, 계약 해제, 배상 청구. 이걸 배우는 게 민법이에요. 그 말은 민법에서는 계약을 당사자인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직접 매매 계약할 수 있다 없다. 직접 매매 계약하는 것을 배우는 게 민법이에요. 직접 매매 계약하고 이행하다가 분쟁이 있으면 그걸 어디서 해결한다고? 법원 찾아가서 해결하라 그 말이죠.
중도금은 넣을래 안 넣을래 계약 해지하고 채무불이행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돈 안 주면 배상 청구 소송 걸어서 해결하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민법에서는 매도 매수인이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하고자 할 때 부동산에 관한 법 지식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공부를 한 적이 있어서 부동산에 관한 법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직접 계약서 써본 경험이 있으면 법률 지식도 있고 거래 경험이 있으면 굳이 개업 공인중개사인 부동산 찾아가서 일을 맡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걸 배우는 게 민법이에요. 민법은 당사자 직접 계약을 배우시는 게 민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걸 배우시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부동산 특히 토지나 상가 건물을 매매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법률 지식이나 거래 경험이 충분히 있으면 부동산 맡길 필요 없이 매수인과 만나서 다방에서 계약 쓰면 되는데 내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고 싶은데 공부한 적이 없어요. 법 지식이 없어. 직접 계약서 써본 경험이 없어요. 직접 계약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법 지식이 없고 거래 경험이 없어도 내가 위험을 다 감수하겠다 하면 직접 계약할 수 있다 없다? 있는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개업 부동산을 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가게 찾아가서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매매 계약을 하고 싶은데 내가 법률 지식이나 거래 경험이 없어서 불안하니까 네가 좀 내가 매매 계약하고 싶으니까 네가 개입해서 매매 계약을 뭐 해달라고 중개해달라고 의뢰하겠죠. 그래서 민법에서 표현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 매매 계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걸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 중개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찾아와서 뭐 해달라고요? 중개해달라고 의뢰하고 물건 내놨죠. 그 소장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 물건 내놓고 가십시오. 제가 매수인 찾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겠죠. 뭐 해드리겠다고? 중개해드리겠다라고 승낙하겠네. 그러면 민법에서는 직접 거래 계약이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배우시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걸 배우시는 게 아니고 매매 계약을 교환 임대차 계약하는 당사자가 누가 되어서 중개 의뢰인인 손님이 되어서 개업 공인중개사 가게 와서 중개해달라고 의뢰하고 중개해드리겠다라고 승낙해서 체결되는 계약이 중개계약이에요. 중개계약은 민법에서 배우시는 계약이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우신대. 박스 밑에 빈칸이 있나요 없나요? 6번 밑에 빈칸 있죠? 7번에서 중개계약 적어보세요. 7번 중개계약. 중개계약 땡땡 하시고 누구하고 누구 간 계약인가? 중개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 계약. 중개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 계약이 중개계약이에요. 그걸 나중에 구체적으로는 넷째 주에 다시 배우십니다. 그러면 중개해드리겠다라고 소장이 계약했죠. 매수인도 내가 이런 조건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싶은데 네가 매매 계약을 중개해달라고 의뢰하고 중개해드리겠다 승낙하면 매수 중개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 어떤 계약? 중개계약. 중개해드리겠습니다 계약했기 때문에 손님이 내놓은 물건을 먼저 대장이나 등기부 통해서 조사 확인하고 조사 확인한 자료 가지고 매수인 데려고 현장 안내하면서 설명하겠죠. 설명들은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인 소장이 설명한 조건이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면 뭐 하자고? 계약합시다. 라고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를 통해서 당사자가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겠죠. 계약이 이루어지면 부동산에 손님 두 사람 앉혀놓고 소장이 하는 일이 계약서 쓰고 확인 설명서 쓰고 요 대가로서 보수받는다. 이게 공인중개사법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중개 개념은 기초가 민법하고 분화하시면 중개 개념은 매도 매수인인 거래 당사자가 직접 되어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직접 하는 것이 중개인가요? 계약 당사자에 대해서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은 어디서 배우시고 민법 내용이고 이건 공인중개사법 내용이 아니다 말은 중개란 개념은 당사자가 직접 되어서 계약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인 매도 매수인 간에 개입하여 계약이 체결되도록 계약을 뭐 하는 것인가 알선하는 것이 중개이다. 당사자 간 계약을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이 중개 개념이면 중개 요소는 물건이 뭐에 대하여 어떤 계약을 알선하는 거 요거 채우는 게 시험 공부예요. 그러면 1호 있죠. 중개라 하면 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중개라 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거래 당사자 간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이죠. 그 물건은 뭐인가? 첫째 줄에 3조부터 밑줄.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다라고 할 때는 좀 이따 보시겠지만 3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밑줄 하시고 중개 대상물 괄호 중개 대상물 이어야 한다 그 말이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을 알선한다 그랬죠. 매매 교환 임대차 밑줄 하시고 매매 계약을 교환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인데 중개에서 용어 정의할 때 빠뜨리 만드는 것이 중개 대상물 5가지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알선만 중개가 아니고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까지 밑줄 하시고 그 밖에 권리 괄호 중개 대상물 5가지에 대하여 그 밖의 권리 기타 권리의 취득 상실 변경에 관한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이다. 거기 알선 앞에 행위를 돼 있죠. 행위를 할 때 행위는 민법으로 표현하면 민법 첫 시간에 법률행위 배우셨어요? 권리변동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합동행위 계약 이렇게 배우시잖아요. 우리는 단독행위를 중개할 일이 없고 합동행위 중개할 일이 없이 뭘 중개하겠어요? 계약을. 그럼 여기 매매행위 교환행위 임대차행위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의 행위할 때 그 행위는 민법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법률행위이고 법률행위 중에서 우리는 뭘 알선한다고? 계약을 알선하니까 행위를 밑줄 하시고 행위 밑에 이퀄해서 계약을 적으시면 돼. 행위를 알선한다. 그 말은 계약을 알선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중개인가 아닌가는 요소가 뭐가 중요한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입니다라고 할 때는 3조에 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 이어야 하고 중개대상인 계약 안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고 그 밖에 권리, 득실, 변등에 관한 계약도 포함이 된다. 끝에는 계약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 괄호하신 내용이 중개대상물 그 밖에 권리 끝에 알선하는 것 그렇게 밑줄하시면 돼. 괄호하시면 돼요. 그 세 가지. 그럼 연습 한번 봅시다. 쉬기 전에 요 요소가 빠지거나 붙어버리면 틀린다 그랬죠. 핵심 요소가 중개대상물 그 밖에 권리 행위 알선 요게 요소예요. 자 OX 해보세요. 중개라 하면 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알선하는 것. 맞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은 요소는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불필요하게 붙여버리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중개라 하면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 일정한 보수를 받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라 하면 대상물 당사자 간 일정한 보수를 받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한 보수란 요건은 여기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불필요하게 붙여버리면 틀린다. 세 번째요. 중개라 하면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틀렸죠?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 알선만 중개가 아니고 뭐가 붙어야 돼요? 그 밖에 권리가 빠지면 틀린다고. 뭐가 빠졌는지 뭐가 붙었는지 이걸 체크하는 게 용어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눈 뜨고 다 하는 게 이 내용이에요. 됐어요? 조금 쉬셨다가 설명을 계속 드리죠.